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경제지표 부진에 의사당 근처의 총격 사건까지 겹쳐지며 미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 떨어진 14,996.48의 거래를 마치며 끝내 15,000선을 지키지 못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07%, 0.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일 유럽 주요 증시가 영국만 소폭 오를 뿐 대부분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서비스 PMI 지수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엔리코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신임을 받았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이어진 미 정부 폐쇄가 악재로 작용해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18% 오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37%, 0.7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디폴트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베이너 의장이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로 결정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부채한도 증액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공화당의 헤스터트 룰에 예외를 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헤스터트 룰은 공화당 의원 과반수의 지지 없이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화당이 지켜온 비공식적 원칙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가 시장 전망보다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문 및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 9월 비제조업 지수가 54.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7.0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비제조업 수가 한 달 새 4.2포인트 하락한 것은 2008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고용시장 개선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한 30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주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 31만 3천 건에는 밑돈 수치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가 재정 문제가 큰 과제가 된 상황에서 예산과 부채 한도 문제에 관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도 좋지 않지만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개천절로 우리가 어제 휴장을 했던 사이 글로벌 증시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목요일장까지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의 셧다운이 3일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폐쇄가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성적도 좋지는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ISM 9월 서비스업 지표가 석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던 노동부의 9월 고용보고서는 일단 정부 폐쇄로 인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개천절로 휴장한 사이 이틀 동안 글로벌 증시 마감은 어땠는지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중립파 일부에서 상원 지지 표명이 이어지며 내부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주요 이슈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내렸습니다. 간밤에도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결국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15,0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 개천절로 하루 쉬었죠. 예. 예, 이틀째 뉴욕 증시는 별다른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우는 15,000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뉴욕 증시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다우는 0.9%가 내렸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07%가 하락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9%, 167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낙폭이 좀 커진 이유는 한 건설사를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를 월가가 그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좀 불안한 언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수가 좀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주간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예상치는 31만 3천 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30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2주 전보다 1,000건이 올라왔지만 현재 낮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수치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서비스 PMI는 예상치보다는 좀 웃돌면서 좋은 추세를 가져갔지만 뉴욕 지수의 경제 지표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은 0.18% 소폭 올랐지만 독일이 0.37% 내렸고 프랑스도 0.73%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도 0.44%가 하락하는 등 전전일 레타 총리의 신임이 비준을 얻었다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현재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 이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같이 나타난 점이 유럽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방정부 폐쇄가 3일째로 이어지고 있죠. 여론도 공화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일날 한 일주일 정도면 좀 봉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론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화당 쪽을 질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연일 공화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그 오바마 케어는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고 이를 이제 그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받은 만큼 공화당 입장에서는 1년 연기를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자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이 연방부채 한도 상향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현재 내려온 이 오바마 케어 예산을 그대로 들어간 이 예산안을 표결을 처리를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반란표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주일을 넘기게 되면 공화당 입장으로서도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그 토요일과 일요일 모종의 좀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늘 다우 지수에서 그 보잉사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폐쇄되면서 전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현재 진전이 없게 되자 주가에도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도 현재 그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여행사들도 매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박물관을 견학하려는 이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까지도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작은 부분에 지나지가 않고요. S&P는 일주일마다 이 연방정부 재개 문을 여는 기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GDP의 0.3%를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트 총재도 부채 한도 상향과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제의 악재성 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소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폐쇄가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지표 발표 차질도 현실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월에 노동부 고용보고서도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나침반이 없는 상황에서 10월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테이퍼링은 거의 물 건너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1일 날 살펴드렸죠. 예. 이번 주말에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순조롭게 발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표가 안 된다고 이미 공표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제 휴무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집계를 이렇게 모으는 작업, 이런 부분도 현재는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달 29일과 30일 FMC 내용에서 수치가 좀 늦게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테이퍼링 문제는 현재로서는 10월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둘러서 테이퍼링이 10월에도 나오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5년과 96년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은 이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21일까지 갔는데요. 이번에는 이달 17일 날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대로 길어야 15일, 빠르면 이번 주말을 기해서 뭔가 모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틀간 열렸었던 일본의 BOJ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추가 부양 가능성, 추가 통화 정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현재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달에는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휴일인 3일 날에도 일본 증시는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고요. 어제부터 이제 이틀간 금통위를 현재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그 이전에도 있었고, 금융시장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0년 만기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0.64%, 예.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네. 많이 올라갈 때는 0.8% 후반까지도 유지를 했었는데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이 일본 엔화로 좀 몰리면서 일본 채권도 강세 기류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별다른 교란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60조, 50조엔 정도 수준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BOJ 입장은 비교적 지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 4월 1일 이제 소비세 인상이 이제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이 나타날 이런 공산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전후 수준을 기해서 양적 완화 기조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이 일시 폐쇄로 인해서 기업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은 묻힌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주 8일을 시작으로 알코올을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네. 현재 그 시장에서 회자가 안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네. 테이퍼링 문제도 이제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나올 그 3분기 실적 이런 얘기들도 거의 현재 회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제 8일부터 알코올을 필두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이제 평균 수치는 S&P 500 기준으로 매출액은 1.9% 늘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1.8%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보다는 좀 낮춰진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별다른 안정세를 조금 더 올리는 데는 다소 힘이 붙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실적이 좋은 쪽은 운송과 부동산, 그다음에 헬스케어와 유통업종을 현재 꼽고 있고 에너지나 증권이나 보험 등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코아는 이번에 다우 종목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빚이 좀 바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후반에 JP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기업들, 특히 금융주들의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첫 주의 분위기는 다소 현재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 이런 점을 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 폐쇄 이슈보다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지금은 약간 관심 밖으로 묻히는 분위기인데 이 또한 자세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메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 시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장이죠. 그러니까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매수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도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차선을 두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흐름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진 않다 생각을 네.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 증시라든지 주변 다른 국가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 정부 폐쇄라든지 출구 전략 우려감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매 공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그게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00포인트 중심으로 힘들게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모멘텀이 좀 잘 치고 나가다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실타래가 좀 풀려야지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흐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평가 내려주실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해외 증시 대비 강하게 네. 마감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 보신다면 순환매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매매 공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보시면 현대차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급락세가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별로의 약간 이제 편차, 온도차는 앞으로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놓고 대응하자. 그렇다면 변동성이, 지수 자체의 변동성보다는 종목 장세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네. 53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에서 약간의 위축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매물대만 돌파를 시켜준다면, 535포인트만 돌파를 시킨다라면은 55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라는 거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계속 억압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요인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일단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에 인해서도 국내 증시 큰 타격은 받지 않고 있는데 2천선 공방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추세 전환의 투입 시기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이야기로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9차트 종목들 그리고 배드 차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9차트로는 이제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CJ EN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미지스가 좀 9차트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 차트로는 기아차, LG전자, LGU+, 한진, STS 그룹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럼 9차트 종목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주목해봐야 할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 9차트 중에서 좀 관심있게 볼 종목군들은, 하이닉스를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SK 하이닉스가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뿐이 아니라 4분기 때도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최근에 3만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었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들,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최소한 직전 고점, 한 33,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걸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9차트로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장기간 형성된 고점을 돌파시켰죠.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내에, 고점대가 한 16만원, 대인데 요 16만 5천원, 17만원대를 돌파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돌파는 아직 못 시켰지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 행진을 연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9차트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CJ ENM하고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종목군들은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선정을 한 거는 고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두 번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이번에 말씀드린 이미지스라든지 CJ ENM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를 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행진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 이미지스의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CJ ENM도 보신다라면은 4만원 대 저항대를 돌파시켜서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의 고점이 어딘지 논할 수는 없다. 계속 추가적으로 최소한 직전 고점 대비 10에서 15%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9차트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SK 하이닉스 일단 차트 흐름 좋다 말씀해 주시면서 전고점이 한 33,0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배드 종목은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배드 종목으로는 기아차하고 LG U+ 같은 경우 조금 악재들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좀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배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LG전자하고 한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저점을 붕괴를 시켰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배드 종목을 선정을 했고, STX 그룹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다만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지고 조금 같은 연동되면서 어떤 호재 없이 계속 추가 하락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TX 그룹 자체를 좀 배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배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SK 하이닉스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전고점 부근이 한 33,000원대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3, 4분기 실적 호재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꾸준한 수급 기대, 특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본다라면은 지금 3만 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33,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매수가로는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한 38,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목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3,500원이나 3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다만 29,4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가 21선 아래거든요. 여기가 121선하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을 예비치 발표하게 되죠. 네.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SK 하이닉스 지난 수요일장 흐름도 좋았지만 삼성전자도 한 2% 이상 오르면서 140만 원 뛰어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D램 쪽에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거든요. 예. D램 쪽이 아니라 그 시스템 메모리 쪽에서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띌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D램 가격 상승과 동반해가지고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또 이제 스마트폰 시장 쪽에 대해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혹은 판매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10조를 넘었다 안 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사업권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탕의 유차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이감의 이상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일 시장을 한번 돌이켜본다면요, 반도체 관련 장비도 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을까? 바로 SK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화재 이후에 어느 정도 D램 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악재라든지 변수거리는 없을까? 이런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의문을 한번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D램 가격의 추이고요. 추이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9월달 대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33,000원대에 거래되던 D램 가격 자체가 지금은 4만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D램 가격에 대해서 지금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은 확실하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D램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더불어 상당히 우상향 패턴을 급하게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잠시나마 조정이 생겼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9월달이 지난 이후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게 바로 반도체 바로 D램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램 가격의 상승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던 SK하이닉스의 화재가 다른 여타의 수요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글로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2년 말까지 우리가 글로벌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을 나타낸 표인데 1위가 바로 인텔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익히 알고 계신 바로 삼성전자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위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위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64.8%, 바로 치킨 게임은 끝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화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지 여타의 글로벌적인 인텔 같은 경우에도 수요 자체를 더 이상 늘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요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상당히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D램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왜 반도체 기업들도 따라서 올라갔을까라는 거죠. 장비업체들은 그만큼 장비를 수주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대감일 뿐일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바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끼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PSK라든지 아니면 지금 테스,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국제일렉트릭, 그리고 SK하이닉스,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지금 원익 IPS가 나올 건데, 원익 IPS가 가장 유명하다고 만약에 한번 본다면, 원익 IPS가 실질적으로는 2분기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2분기까지는 적자라든지 아니면 적자 확대가 유지되고 있던 기업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시설 투자에 대한 그리고 장비에 대한 수주를 받은 기업은 바로 이 원익 IPS가 유일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장비 수주를 받은 만큼 3분기 실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역행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상황, 오버히팅에 대한 구간이 지금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PC에 대한 수요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PC 시장은 그만큼 최고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더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지금은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라이징 스타 시장이 아니라 캐시카우 시장에서 대부분의 고점을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장이 한 가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모바일용 D램일 뿐이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닉 IPS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다더라, 3분기 당연히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또다시 오버히팅 구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지금 장비주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길게 12월 달까지 들고 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매수 가격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사이클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대감이 상당 부분 끼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PC에 대한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PC용 D램이 크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일시적인 급등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IT 관련 산업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상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사이클적으로 개별 주장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더 이상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큰 수익률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는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수 공화당의 전통적인 우군이었던 미국 기업인들도 셧다운 불사를 외치며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부 중립파들이 의견을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인들도 오바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죠. 네. 첫 번째는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전 국민을 대상하는 의료보험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부채 예산안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일시 폐쇄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것이 장기가 되면은 결국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내수 부진으로 가게 되면 기업도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들, 특히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기업인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여론의 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결국 그 공화당 쪽에서 셧다운 불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 그 존 베일 하원 의장이 그런 말을 했죠. 정부 폐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협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더 끌어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없어지면은 국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결국에서는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시간을 더 끌어서 얻을 것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주를 넘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법정 채무 한도에 있는 17일 안에 끝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끝낼 것이다. 그거를 아마 여론적으로 지지자들까지 이탈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 내수 부진 또한 기업인들의 우려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 쪽으로 조금 의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정부 폐쇄 일단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을 미뤄본다면 지금은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는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시각을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다뤄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또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9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도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침반이 없다면 당장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내에 시행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었는데요. 그 셧다운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네.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사실 다음에 다가올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실제로 그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잡히는 게 10월이었거든요. 이 10월 29일, 30일 날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안 한다고 보죠. 근데 여기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GDP 대비로 뭐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하루에 3억 불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이번 주에 ADP 민간 고용이 16만 6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지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으로 연장되는 거에 세기를 박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셧다운 문제로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 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을 열어두고 본다면 오히려 이 이유장은 굉장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결국 17일 전에 셧다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축소도 물 건너가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방정부의 폐쇄로 인해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매주마다 이 미국의 GDP가 연율 기준 0.1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시에도 큰 상승이 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저금리 정책 기조가 1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금리 기조가 10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지금 핌코의 그 토탈 리턴 펀드가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채권에서 이익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한 10% 이상 이탈을 했다고 하죠. 아마 이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굉장히 금리가 상당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엔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한다면은 채권 투자에는 패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고요. 10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를 일단 비전통적 방식의 축소가 최소한 저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아마 시작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 시점이 됐을 경우로 본다 그러면은
한 번에, 예전에는 한 번에 0.5, 0.75씩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금리 인상도 한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최소 4, 5년 정도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까지는 너무 낙관적인 상황이다. 아마도 자기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이러한 낙관론이 당분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저금리 정책 기조 한 10년 정도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한 4, 5년 정도로 전망해 주셨는데, 하지만 시장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 또한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일당백 시간 꾸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